사람이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키워내면 노년에는 그 자식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으며 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다정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바쁘고 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요. 올해 70이 된 박상훈 씨는 통장에 4억 원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안락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지만 그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은 그의 자립 능력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자식들이 그를 길거리에 내팽개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훈 씨는 매일 숨을 죽인 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타인의 기색을 살펴야 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싸늘한 외면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상훈 씨가 마주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 보장이라 믿었건만 정작 남은 것은 살아있음에도 세상으로부터 잊힌 듯한 지독한 고독뿐입니다. 오늘의 인생에서는 상훈 씨의 이야기를 통해 왜 그가 4억 원이라는 거금을 쥐고도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 상훈 씨는 누구나 인정하는 위풍당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목소리는 컸고 일 처리는 단호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모두 그의 말에 복종해야 했지요.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주도권을 잡으면 된다. 밖에서 호령하던 기세는 집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순종적이어야 했고 자식들은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고 때로는 매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생일날 아이는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상훈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가 사줬어? 아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고 곁에 있던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애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내가 사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상훈 씨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죽 벨트를 가지고 나와 아들과 아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즉 자신의 권위가 짓밟혔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각자 주인이 되려 한다면 그게 어디 집구석이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그의 목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귀가하자마자 거실에 아버지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고 숨소리조차 작아졌습니다. 딸이 중학교 시절 월말고사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소리를 상훈 씨가 듣고 말았습니다. 그는 딸의 성적표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성적이 이 모양인데 칭찬을 바래? 이게 무슨 교육이야. 딸은 밤새 울었고 이튿날부터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상훈 씨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대신 자식의 미래를 설계하고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며 아내의 생활을 사사건건 챙기는 것이 곧 책임감이라 여겼습니다. 억눌린 감정 속에 살던 아내는 몸이 망가져갔고
50살도 안 되어 만성 질환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 아내가 병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 상훈 씨는 여전히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뒤 각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훈 씨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자식들은 명절에만 잠시 다녀갔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상훈 씨는 못 본 척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바빠서 그래. 그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고 집이 있으니 언젠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면 자식들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손수 키워낸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들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가 도움을 요청할 순간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서서히 사라져줄 그날을 말입니다. 상훈 씨가 65세 퇴직하던 해는 그야말로 찬란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옛 동료들은 줄지어 술을 권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가리켜 철혈의 부장님이었지만 가장 책임감 있는 분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상훈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하며 퇴직금은 물론이고 예금만 4억 원에 육박했으며 본인 명의의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부했습니다. 퇴직 후 상훈 씨는 인생을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공원을 3바퀴 돌고 우유 한 잔을 사들고 돌아와 발코니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식시장을 살피고 서예를 연습하는 일상은 마치 신선놀음 같았습니다. 가끔은 노인복지관 활동에 참여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고 혼자 일본과 태국으로 자유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청년처럼 산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삶이야말로 진정 깔끔한 노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를 전혀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나 생신이면 아들과 딸이 찾아와 식사하고 선물을 건넨 뒤 곧장 돌아갔습니다. 상훈 씨는 겉으론 바쁜데 억지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속으론 아이들이 좀 더 머물다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라면 감정을 너무 드러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손주 보느라 고생하거나 자식 집으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난 죽어도 저런 짓은 안 해. 노년은 자유로워야지.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몸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유능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고급 요양원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선 그의 노후를 지탱하는 유일한 보증수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증수표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상훈 씨는 6시에 일어나 공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입으려는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입을 뗐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입가는 비뚤어졌습니다. 손발은 감각을 잃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휴대전화로 희미한 의식을 붙잡아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본 이웃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장기적인 재활과 돌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훈 씨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간병인을 쓰면 되지. 이번 기간 동안 그는 간병인 업체를 통해 젊은 외국인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서툴렀지만 기본은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그에게 악의는 없었으나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일 때는 마치 기차라도 쫓기듯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인상을 썼고 씻길 때도 대충 뜨거운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쓱쓱 문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불편해도 좀 참으세요. 간병인은 상훈 씨의 반응은 무시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상훈 씨가 한마디 하려 하면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화가 나 간병인을 3번이나 교체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차가운 시선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타인의 손에 맡겨진 짐짝이 되었구나. 결국 상훈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설이라도 좋으면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생활은 상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비 환자인 그는 먹고 싸는 모든 것을 침대 위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에 쫓겨 그를 인격체로 대할 틈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너무 거칠어 신음이라도 내면 아이고 이게 뭐가 아파요? 안 아파요? 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마치 군대 훈련 같았습니다. 한 숟갈을 다 씹기도 전에 다음 음식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례가 걸려 기침을 하면 요양보호사는 눈총을 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못 드시면 좀 협조를 하셔야죠. 3달 만에 상훈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천장을 보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를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여기 더 못 있겠다. 제발 집으로 좀 데려다다오. 수화기 넘어 긴 침묵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일단 좀 참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상훈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이 생각만큼 든든한 존재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곡기를 끊는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들이 나타나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환자가 입소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상훈 씨를 집에 데려다 놓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설에 안 계시겠다면 일단 여기 계세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맞벌이라 하루 종일 돌봐드릴 수는 없어요. 간병인을 다시 구할 거고 예전에 말씀하신 예금 계좌는 제가 관리하도록 넘겨주셔야 해요. 그래야 간병비며 생활비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상훈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남은 카드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삐뚤빼뚤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모든 자산은 아들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그는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새로 온 간병인은 무뚝뚝했지만 정해진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훈 씨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것은 아들 내외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바빴습니다. 집에 있어도 방문을 열고 들어와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해주는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먹던 짭짤한 소고기 죽이 먹고 싶다고 해도 며느리는 바빠서 죽 끓일 시간 없어요. 라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서러움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침대에 실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병인이 주방에 있는 사이 스스로 닦아보려다
침대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10여 분을 바닥에 누워 기다리다 들어온 아들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왜 미리 말을 안 하셨어요? 번거롭게 정말. 아들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새빵살이하는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의 TV 리모컨도 냉장고의 과일도 화장실의 수건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보조금을 타내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과거엔 눈썹 하나만 까닭해도 온 가족이 긴장했는데 이제는 뜨거운 국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때리거나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이런 온기 없는 삶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요양원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곳엔 적어도 가족이라는 기대를 품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반년 후 아들은 일손이 부족하다며 상훈 씨를 딸 지은 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상훈 씨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덜 맞고 자랐고 성격도 부드러웠으니까요. 딸이라면 좀 더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펴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날 딸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빠,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방은 정리해뒀으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정중했지만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사위도 짧은 인사 후 서재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가족의 정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임시 숙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는 천장을 보며 어린 시절의 지은이를 떠올렸습니다. 양갈래에 머리를 하고 거실에서 공부하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지요. 한 번은 지은이가 초등학교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실수라고 했지만 상훈 씨는 화가 나 필통을 던지며 쓸모없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이는 밤새 울었고 다음날 부은 눈으로 등교했습니다. 아빠, 나도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딸이 작게 읊조렸던 그 말을 상훈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다스리기 쉬운 존재일 뿐이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 태도가 딸로 하여금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뼘도 가까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은이는 매일 출근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간병인에게 아빠 식사하셨어요? 약은요? 라고 물을 뿐 상훈 씨의 눈을 맞추며 아빠, 기분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훈 씨가 입을 뗐습니다. 지은아, 내가 말이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정말 바빠요. 퇴근하고 들을게요. 나쁜 말투는 아니었지만 무언가를 싹둑 잘라내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식탁에서 호통치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영영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상훈 씨의 하루는 정막 그 자체입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간병인의 발소리나 손주들이 TV를 보며 떠드는 소음뿐입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하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날 문 앞을 지나가던 손주가 멈춰서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이를 부르려던 찰나 손주가 엄마에게 달려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방에서 냄새나. 노인 냄새. 그 말은 칼이 되어 상훈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아팠습니다.
또 한 번은 주방에서 딸과 사위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언제까지 계셔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도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잖아. 상훈 씨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새끼 식사는 의무적인 절차가 되었고 간병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끔 말을 걸어보려 해도 간병인은 어르신, 식사하세요, 살에 들려요 라는 일상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소고기 무국이 먹고 싶어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소고기 무국 좀 끓여줄 수 있나? 물을 얇게 썰어서 간병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런 건 잘 못해요. 그냥 죽 드시는 게 편하실 텐데. 상훈 씨는 두 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이 든 통장의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거나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노후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간병인을 살 수는 있어도 가족의 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의무감으로만 나를 대하고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훈 씨는 밤마다 꿈속에서 옛날의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묵묵히 반찬을 나르고 아들은 숨죽여 밥을 먹고 딸은 구석에서 젓가락을 쥐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장의 위험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지독한 독재였습니다. 잠에서 깨면 남는 것은 적막한 방과 홀로 남겨진 자신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상훈 씨가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르게 살았을까? 예전 같으면 코웃음을 쳤을 질문입니다. 자신은 평생 책임감 있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딸네 집 낯선 방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깨닫습니다. 어떤 잘못은 한번 저지르면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평생 남편의 기에 눌려 말없이 인내하던 아내의 눈빛이 이제야 보입니다. 그것은 무력함이었고 서서히 죽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저 성격이 유약하고 몸이 약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 그가 저지른 정서적 학대 속에 감정이 말살된 결과였습니다. 딸 지은이가 나도 노력 안 한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차갑게 뱉었던 말들, 아들이 매질 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던 소리, 당시엔 그것이 올바른 훈육이라 믿었습니다. 가장의 위험이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자식들에겐 공포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사과하고 싶어도 입은 비뚤어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말이 나온다 해도 자식들이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묘합니다. 따질 힘이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싶을 때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상훈 씨는 스스로 벽을 쌓아 가족과 자신을 격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만 실은 그 벽 안의 고독이야말로 노년에 마주할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거울 속의 백발 노인은 허망한 눈빛으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말이 들릴 사람은 없지만 그는 압니다. 평생 그가 했어야 할 말은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미안하다였다는 것을요. 한때 한 집안의 주인이고 조직의 수장이었으며 넉넉한 예금을 가진 노인이었던 박상훈 씨. 지금 그는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고 말 한마디 내뱉기 힘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신분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후회만이 남은 시간 속에 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노년의 진정한 미천은 돈도 집도 지위도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을 너무나 많이 쳐내버렸습니다. 이제 상훈 씨는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 집으로 갈지 말지도, 딸의 태도가 변할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창밖에 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잠이 들 뿐입니다. 그는 죽음조차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는 것이 유일한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의 절반은 권위를 세우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며 보냈습니다. 유능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그리운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후회하느냐 묻는다면 그는 아주 많이 후회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다만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병도 늙음도 돈 없음도 아닌 마침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상대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정은, 사랑은 나중에 여유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기저귀는 갈아줄 사람을 구할 수 있어도 나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겨줄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기꺼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훈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